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성진입니다. 저는 어깨와 관련된 분야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환자분들께서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어깨 통증이 죽고 사는 생과 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또 어깨가 많이 아프시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아픔으로 인해서 아픈 어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환자분들 말씀에 경청을 하고 또 제가 어떻게 치료될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진료를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지, 즉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안 생기게, 즉 예방이죠. 예방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환자분들께 옆에서 설명해 드리듯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합니다. 환자분들께 속 시원히 좀 답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나름 설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익숙한 용어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 돌아서시면 금방 또 잊어버리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사항을 제가 글로 적어보고 또는 영상 자료를 모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 어느덧 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 즉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냥 말씀드린 것보다는 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은 지금처럼 이런 촬영을 통해서도 또 환자분들께서 보기 쉬운 영상으로 촬영이 된다면 이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을 2번이나 받은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집필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환자분들께서는 병원을 내원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또 무슨 담당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어떤 병명, 어떤 진단이 나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 좀 꺼려지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껄끄러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와서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이 불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게 또 조금 해소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서 제가 진단에 따라서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걸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또 정리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걸 들으시면은 그렇게 막연한 불안감이나 답답함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환자분들께 처음에는 말로만 설명드리다가 두 번째는 자료, 글씨나 이런 영상 자료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촬영한 것을 환자분들께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찾는 것도 또 일이라서 아예 저희가 QR코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던 부분, 방송했던 부분을 아주 QR코드로 만들어서 환자분들께서 그걸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여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은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환자분들과 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가 160도 앞뒤로 위아래로 할 거 없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만큼 이 운동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꽉 잡아주는 측면에서는 좀 덜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반면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가 빠질 위험이 늘 있습니다. 때문에 어깨는 우리가 섬세하게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제가 팔을 뻗어서 어디 위로 올리려고 할 때 만약에 어깨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손만 가지고 그 위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은 팔이 길다랗게 있지 않습니까? 끝에서 굴삭기가 파고 들어올리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여기 팔 몸통에 붙은 부분이 그까지 지지를 또는 지원을 못 해주면 팔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게 다 지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깨고요. 이게 염증이 생기고 관절의 염증, 관절염,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 염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략 7개 흔히 보는 7가지 질환, 7가지 상태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깨가 흔히 뭉친다 라고 하죠. 엄밀한 얘기로는 목과 어깨 사이 이 정도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죠.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거나 또는 근육의 길이가 원래 정상보다 좀 늘어나 있거나 그럼 그 자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자세, 앞으로 꾸부정하게 앉아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체의 불균형, 비대칭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통증, 이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컴퓨터를 빼고는 거의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미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또한 좋지 않은 자세에서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척추와 관절, 특히 어깨에도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내가 어떤 손상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도 여기가 묵직하게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십견. 원래 오십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기원한 얘기로 보이는데요. 대개는 정확한 이름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동결, 견, 얼어붙은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 관절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것, 그걸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동결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바로 얼어붙는 게 아니라 초겨울에 약간 얼뜻말뜻 하다가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서서히 녹는 그런 경과를 지나게 되는데요. 환자분은 서서히 아파갈 때 초겨울 상태 아파갈 때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꽁꽁 얼어붙을 때는 또 통증이 조금 덜하나 운동 범위 제한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겁니다. 옷을 입고 벗거나 그럴 때 또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려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좋아진다라고도 하는 질환이기도 한데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3명이 내가 7명에 들어갈지 나머지 3명에 들어갈지 그러니까 좋아지는 7명에 들어갈지 아니면 좋아지지 않을 3명에 들어갈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회성 건염이라는 겁니다. 석회, 건염, 힘줄 건자를 써서 건염, 힘줄 안에 석회가 파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화산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석회가 안정적일 때는 마치 우리가 휴화산과 같습니다. 그 산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주 평온한 산이 평온하게 그지없습니다. 석회가 있긴 하지만 산 속에 마그마가 있긴 하지만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화산이나 일반 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얌전한 석회가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석회가 안에 산 아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서 폭발하는 화산이 될 수 있죠. 활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 석회는 그 석회기에 이르게 되면은 무지무지 아픕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제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무지하게 아프다는 겁니다. 또는 어제 밤에 좀 스물스물 아프기 시작했지만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괜찮아지기는커녕 새벽으로 갈수록 더 아파져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석회도 녹아내리면서 석회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산이 분출하고 있다가 그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가 다 빠져버리면은 일명 사화산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폭발하고 탈 마그마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산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휴화산, 활화산, 사화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회 일생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 1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겨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없던 게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대개 18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학자들은 문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질환은 충돌증후군입니다. 충돌,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게 어깨 견봉이라는 뼈와 팔이 이게 팔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면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죠. 이것이 매끄럽게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들어올리다가 탁 걸려요. 이쯤 걸립니다. 그럼 그때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괜찮아요. 내릴 때 또 걸립니다. 이 특정 각도를 지나칠 때 아픈 것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충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석회가 힘줄 속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석회가 힘줄 속에 끼었기 때문에 부피가 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움직이던 어깨가 석회가 부피를 차지하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매끄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거죠. 뼈의 아랫부분과 힘줄의 윗부분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뼈와 힘줄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힘줄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힘줄도 약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뼈의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서로 두 다른 힘줄과 뼈가 마찰을 일으키다 보면은 힘줄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충돌증후군입니다. 충돌증후군은 여러 가지 형이 있긴 하지만 가장 흔한 거는 견봉 밑에 지나가는 힘줄이 충돌을 일으켜서 전방 충돌증후군 또는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아프고 또 그걸 지나면 괜찮고 또 내려올 때 아프다 그러면 충돌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충돌증후군이 또 오래되다 보면은 힘줄이 점점 한 가닥 두 가닥씩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집니다. 회전근개 파열 많이 들어보셨죠?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4가닥이 있는데 그것들이 힘줄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힘줄은요 굉장히 강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같이 직경이 약 1cm 정도 되는 힘줄이라면 이것이 버티는 힘은 무려 1톤입니다. 정상 힘줄에 누가 당기거나 했을 때 1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한 구조입니다. 100kg짜리 사람이 10명이 매달려도 버틸 수 있을 정도 이 직경 1cm 이 힘줄이 버틸 수 있는 그 강도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다가 손상을 주면 결국에는 물도 바위를 뚫는다고 하듯이 이 힘줄도 결국에는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분 파열이라는 거로 오겠죠. 조금씩 갑자기 싹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지듯이 그렇게 약간씩 청바지로 따지면 청바지가 헤어지다 못해 위아래로 구멍이 뚫리는 전층 파열이 되기 그러다가 청바지가 쑥 찢어지는 완전 파열 그리고 그 회전근개 힘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힘줄이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힘줄이 찢어진 것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광범위 파열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부분 파열 또는 전층 파열 상태에서 이미 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진단만 정확하게 되면 치료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가 부분 파열이냐 전층 파열이냐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만약에 수술을 했다. 찢어진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해서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팔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6개월 정도의 아주 지난한 아주 긴 재활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 후에 6개월간 이어지는 재활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 후에 재활운동이란 것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흔하게 보는 건 아닌데 가끔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2차적으로 손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는데 편마비라는 게 한쪽 팔다리 또는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오른쪽이다 편마비가 왔다라고 할 경우에 오른쪽 어깨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편마비 통증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편마비이고요.
편마비가 됨으로써 올 수 있는 어깨 통증, 이게 바로 편마비 후에는 어깨 통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의학과로 과를 옮기셔서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질환으로 크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언제쯤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망설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쳤습니다. 근데 크게 다쳤어요. 뭐 피도 나고 뭐 팔이 움직이기 힘들다. 그럴 땐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외래로 가시기보다는 응급실로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물스물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나 팔에 감각.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4살 같지 않은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예전 같으면 쉽게 할 수 있었던 동작인데 왠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거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눌린 신경이나 혈관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게 과연 신경 문제인지, 신경이 눌려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눌려 있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외상이나 또는 갑자기 또는 서서히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게 맞고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어깨가 갑자기 아플 때, 어제까지 안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다,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가 얌전할 때, 그러니까 화산으로 따지면 휴화산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일상생활 잘하고 주무시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부터 또 스물스물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이튿날 새벽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웬만해서는 병원에 안 오는데 이거는 뭐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해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기에는 하루에 한두 분 정도는 꼭 진료 시간 직전에 전화를 주시거나 병원을 찾아오세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다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 많이 황당해 하시면서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하루에 제가 한두 번씩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석회성 건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체크해 보면은 석회가 덩그러니 있고, 또 녹아내린 석회는 눈에 그냥 바로 띕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면 또 치료 효과가 또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인가?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정도 촬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을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심한 게 아니에요. 좀 찌뿌둥하거나 그럴 때는 뭐 집에 상비약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견딜만 하면요.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진통소염제, 브루펜 같은 걸, 에드빌 이런 걸 드셔보셔도 되고요. 드시면서 증상이 좋아진다 갈 필요가 없겠죠. 일시적인 근육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좀 낫고, 약을 안 먹으면 또 아파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때는 병원에 가보셔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안 가도 될 때는 우리가 무리하고 난 다음에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뭐 체육대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뭐 산행을 했다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게 옵니다. 산행 잘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종아리가 땡겨서 뭉쳐서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걷기가 한 발 내딛기가 힘들고 종아리에서 뭐 계속 번개가 치듯이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굳이 안 가도 저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좀 아프긴 아파요. 근데 크게 다친 기억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팔이나 다리나 어디 부딪힌 부위에 멍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는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척추나 관절 질환은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자기 전까지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팠다, 또는 뭐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목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목에 담이 들려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잠을 잘못 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잠을 잘못 그럼 그 전날에는 어떻게 주무셨어요? 물어보면 어제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 전이나
나는 똑같이 잠을 잤을 뿐인데 왜 오늘 생겼냐는 거죠. 그것은 누적돼가지고 어느 선을 넘으면서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을 넘어서 그게 오늘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밥 먹다가 목을 돌릴 때 삐끗하면서 아파졌다 그러면 그게 밥 먹다 그랬다고 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이유는 근막 통증 증후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단순히 담이 들린 거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병원 안 가도 되겠죠. 견딜만 하시면. 물론 이제 이게 참기 힘들던 거는 많이 아프시면 가셔서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견디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개는 목이 일자목이 있거나 역시 거북목이 있거나 그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세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늘 잠재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병원을 가시고 안 가시고는 환자분의 개인의 통증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세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했을 경우에 많이 아프지 않으면 당연히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 동네 병원을 가는 것이죠. 일명 그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주변에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학과, 뭐 가정의학과 여러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을 갑니다. 가셔서 보시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진단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거기다 진단이 딱 나면 치료는 그게 맞춰서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통증의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다쳤다, 크게 다쳤다, 또는 밤중이다, 이럴 때는 또 응급실을 또 가셔야 될 수도 있겠고요. 동네 병원에서 갔는데 치료가 좀 잘 안 돼요. 계속 또 아프고, 치료를 해도 좀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병원 또는 관절 또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이죠. 거기를 진료 보통 의뢰서를 써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밀 검사와 진료를 보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50견, 동결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큰 병원을 가실 일은 사실은 별로 없으시고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됐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그 수술을 잘 하시는 2차 병원 또는 척추관절 전문 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의 교수님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수술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단정 짓지 마시고 계속 아프다, 치료해도 계속 통증이 지속될 때는 대학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 척추관절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곳 아니라 두세 군데 정도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곳 정도에서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은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때 가서는 수술을 또 하는 것이 방법이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수술을 꼭 받으시라거나 또는 받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깨가 불편하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깨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 진찰을 받으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그 선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많이 아프지 않은 어깨는 대부분 1차 의료기관, 이름하여 동네 병원에서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2차 병원, 전문 병원에서 정밀검사, 이름하여 뭐 CT나 MRI 같은 걸 촬영을 해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았던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병원에 갔는데도 뚜렷하게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대학병원에 가서 이 환자분의 불편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또 1차 병원에서 2차, 2차에서 3차 기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방문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네 병원보다는 2차, 3차 의료기관은 예약 꼭 하셔야 되고 또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 병원이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가시면 되고, 또 동네 병원의 담당 의사 보고 2차 의료기관 또는 3차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를 보통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또 치료를 만큼 받고서 마무리 치료는 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깨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뒤에 따르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활치료 받으러 또 대학병까지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나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환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갈 때 예약을 또 해야 되고 굉장히 예약 시간까지 진료 시간까지 또 길고 치료 받을 때 비용, 진료비 또는 검사비, 치료비도 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개인 보험이 워낙 잘 돼 있는 분들이라면 비용 부담이 적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접근성이나 이용도 측면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병원을 다녀보신 분이라면은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가성비 좋다는 걸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는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게 복잡하냐면은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부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환자 개인의 특징이겠죠. 이 힘줄이 어느 정도 파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힘줄을 지금 타이밍에 봉합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봉합 수술을 하면 안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정말 나는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개인의 특징까지,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재활치료가 수술 후에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분은 수술 타이밍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로서 하는 것이죠. 재생치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파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전층 파열,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봉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동작을 안 하거나 힘쓰는 동작을 많이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대치가 좀 낮은 경우, 일상생활만 간단하게 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된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은 그냥 껴서 벌어진 힘줄을 당겨서 봉합하기에는 또 무리가 따르고 그때는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꼭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가 되는 상황은 다쳤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 힘줄이 되겠죠. 거의 정상에 가까운 힘줄인데 외상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경우, 이때 젊다는 기준이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이가 60쯤 되신 환갑 정도 되신 분이 외상으로 넘어지면서 다치셨어요. 그리고 힘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분이 또 상당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힘줄을 봉합해서 재활을 잘 해서 원래 이분이 하시던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하냐 안 하냐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전층 파열됐을 때는 그냥 힘줄이 잘 아물지 않으므로 봉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 또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50견, 50대의 어깨라는 뜻인데 사실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자면 크게 별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50대 이러면은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죠. 환갑잔치를 할 시절이었다면요. 요즘은 이제 50대는 상대적으로 젊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퇴행성 변화가 오는 시점이 이제 40대, 50대 정도이기 때문에 50견 표현은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동결견이라고 하죠. 얼어붙은 어깨, 동결견이라고도 하죠. 또는 관절 이름을 따서 어깨 관절의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 관절이 들러붙어서, 유착이라는 게 들러붙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들러붙어서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고 아프다라는 유착성 관절 낭염, 염증이죠. 염증이니까 당연히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 것, 그것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어깨 외상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어깨가 서서히 굳으면서 통증이 생기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그것을 1차성 오시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친 후에 골절로 인해서 깁스를 한 이후에 어깨가 서서히 굳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2차성 오시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1차성 치료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붓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는 어깨를 통증 없이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치료 목표죠. 그래서 오시전이라는 거는 정리하자면 외상을 입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깨 통증이 생기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시전 증상은 어떨까요? 오시전은 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깨가 아픕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시전이 있는지 셀프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시전이 있으신 분은 손을 이렇게 두고 계시면은 내가 눈을 돌려서 볼 수 있는 이 손이 시야 내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시야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가거나 안 보이잖아요. 이 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만 여기서 안 보이는 요 정도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뒤로 가는 거, 그죠? 뒷짐져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앉아서 차 뒷좌석으로 오른쪽에 올 경우에는 차 뒤쪽으로 손을 뻗어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할 때 손 뒤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뭐 침대나 바닥에 앉아서 손을 뒤로 뻗어서 뭐 하는 동작, 뒷짐지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중간 이상 진행됐을 때는 그런 동작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에 또 제한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벗거나 또는 주무시다가 아픈 쪽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돌아 누울 때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우면은 아파서 잠을 깰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바지를 올려야 되는데 바지가 잘 안 올라갔다. 또는 씻을 때 목 뒤쪽을 좀 닦아야 되는데 손이 안 간다. 이것도 치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못 닦았는데 이게 되니까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소한 거에 굉장히 감동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있고, 손이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움직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손이 안 보이는 위치, 뒤로 가거나 그럴 경우에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오시전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과적 질환, 특히나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은 당뇨병이 없는 분들보다 오시전이 발생할 확률이 5배가 높다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발생할 확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50대 전후에 보통 생기고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70-80%가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 그렇게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남자분들은 초기 치료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잘 빨리 받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숫자는 적은데 오실 때 보면 많이 굳어서 오세요.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참다 오셨다 이렇게 한 분들이 많고, 성향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의 비율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고, 50대 전후, 50세 전후 여자분들 많고, 그리고 비우세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오시전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누구한테 많이 생기나? 50대 여자분, 오른손잡이,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50대 여자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보면 대부분 왼쪽 어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양쪽 팔을 만세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인 팔은 귀에 딱 붙겠지만 안 올라가는 팔은 이렇게 하십니다. 만세를 해봤을 때 귀에 잘 붙지 않은 쪽은 운동 범위에,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오시전의 확률이 꽤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보통 판단을 셀프 체크 포인트 그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셀프 체크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실게요. 팔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돌 올라가면 돌 올라간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간다. 옆으로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야구선수 공 던지는 동작, 요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요 동작이 돼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동작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뒷짐을 집니다. 뒷짐 질 때 이걸 보시면은 요렇게 뒤로 가기가 어렵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기는 겨우 가는데 여기서 못 올라간다. 그것도 오시전 환자분이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요 동작에 제한이 있으면은 내가 오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전이 있을 때 셀프 재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시전에 대한 치료는, 동결견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셀프 재활하는 거고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그럼 내 스스로 뭘 해야 되느냐? 보통 5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깍지를 껴서 쭉 올리는 겁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거. 첫 번째 팔을 들어 올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구선수 공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동작이 잘 안 되죠? 누가 당겨주거나 또는 벽 모서리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서리를 잡은 상태에서. 벽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핵심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게 세 번째, 팔을 처음에 들어 올렸죠. 하나, 둘. 세 번째는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겁니다. 팔을 들어 올린 상태 세 번째 요거. 이거 잘 돼야 돼요. 요거 스트레칭 요거 하시면 돼요. 네 번째 동작은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밖으로 돌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제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돌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5번째, 뒷짐진 상태에서 반대편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주면 돼요. 5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셀프 재활 치료는 스트레칭입니다. 힘 쓰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입니다. 팔이 올라가면은 이걸 올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뒤로 안 가면 뒤로 가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힘쓰는 동작을 하시는 게 근력 운동 한다고 짐에 가서 막 열심히 운동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은 관절막, 굳은 어깨 관절막을 스트레칭 시키는 게 셀프 재활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냥 근력 운동만 하시면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냥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아파서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몸찜질을 하거나 사우나를 해서 푹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마치 엿가락이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우나에서 나오면 또 원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늘려가면은, 꾸준히 늘려가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셀프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1, 2주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나을 때까지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셀프 재활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틈틈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치료를 좀 하시면 되고, 너무 아파서 힘들 때는 그때는 진통소염제 좀 드시고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너무 아픈 경우에는 의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